제주는 한마디로 순환의 땅이었고 그 역사는 비운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환의 땅 제주의 사람들은 그 비극의 역사를 비운으로 껴안고 살아왔고 이제 그 비운의 역사 그것은 제주도민들의 삶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김항호는 자신의 제주도 주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1998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주의 역사는 한마디로 곤란과 시련 및 수탈의 역사였으며 처절한 생존 투쟁의 역사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주의 이 역사를 한 문장으로 너무 잘 집약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주 기독교회사 책을 집필하면서 제 1장의 제목이 순환의 땅, 비운의 역사 제주였습니다. 제가 이 제주에 대한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 제주라고 하는 곳에 이 땅이 얼마나 순환의 땅이었는가를 피부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제주라고 하는 이 땅이 한마디로 참 너무 비운의 역사로 점철된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강의와 또 세미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기회를 주실지 모르지만 차분하게 제주의 역사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까지 이 제주의 이 역사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주의 역사를 섭리해 오셨는가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제주라고 하는 이곳은 이 본토의 인종적인 구성과는 좀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원주민은 북방 대륙으로부터 이주한 사람들과 그리고 이 남방의 여러 종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형성된 민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북방 민족과 남방의 민족이 합쳐져서 독특하게 형성된 민족이 제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실제로 제주도에 이렇게 점점 더 밝혀지고 있는 자료도 이 제주라고 하는 지역이 이 한반도의 아주 서남 해상에 있기 때문에 사실 쓰시마보다도 더 남쪽 아닙니까? 있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과 이 중간지대에 있기 때문에 이 제주는 북방 문화와 남방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다. 그래서 이 북방 문화와 남방 문화가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제주였다. 실제로 이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이 부분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의 고인돌, 혈거지, 조개무지, 석기토기 이런 이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발굴이 되는데 이게 바로 북방 문화와 남방 문화가 만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구체적인 증거가 바로 이 고인돌인데요. 여러분 육지에 있는 고인돌은 보통 직사각형의 형태로 이 고인돌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제주도의 고인돌은 원탁형이라는 거죠. 이 원탁형이라고 하는 게 남방 계통의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이 제주라고 하는 것은 인종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제주라고 하는 이곳은
바로 육지와 다른 이 독특한 남방 문화와 북방 문화가 만나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 제주도에 와서 느끼면서 제가 이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육지하고는 느낌이 전혀 달라요. 상당히 이국적이라고 하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제주도에 오기 전에는 그 먼 곳에 어떻게 가? 그런데 일단 오면 여기 살고 싶어요. 이 제주라고 하는 게 이 독특한 이 육지와 다른 이 문화를 또 환경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주도가 그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이 제주라고 하는 이 지역이 자연 환경도 이렇게 온갖 순환과 자연 환경의 이 재해 속에서도 이렇게 참 보존되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지도 모르겠어요. 제 지도 교수님께서 1994년에 한국을 방문하고 제주도를 잠깐 여행하신 적이 있어요. 제게 제주도가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그 한마디를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이 아름다운 제주, 아주 오래전에 제주에서 목회하시는 한 분은 제게 인상 깊은 한마디를 하셨어요. 이 제주도가 한국 땅인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제주도가 한국 땅인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주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주라고 하는 게 탐나국이라고 하는 나라로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는데, 이 탐나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라국하고 백제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이 백제의 조공을 바치면서 영향을 주고받은 이 지역이 바로 이 탐나국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영향도 있었고, 또 고구려를 넘어서 이제는 또 이 신라와 깊은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지내온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주도라고 하는 이 지역이 계속해서 이 탐나국은 이 다른 나라와의 조공을 바치면서 공존하는 이와 같은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예 1105년에 이 탐나라고 하는 게 이제 고려시대에 탐나군으로 행정 재편이 되면서 이 탐나국이라고 하는 게 역사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고려의 불교 문화가 이 제주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려의 영향이 짙게 이 제주도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이 탐나국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 고구려, 신라, 그리고 고려에 이르는 이와 같이 조공을 바치면서 이 탐나국이 유지되어 오다가 고려 시대에 더 이상 탐나국이라고 하는 게 유지가 되지 않고 하나의 군으로 재편이 되면서 정부 조정의 이 통제를 받으면서 이 고려의 영향이 짙게 이 제주도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주도 그러면 우리는 몽골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사진작가를 한번 뵀는데 어제 가니까 그 사진작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궁금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제주도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주도에 가장 쌍스러운 욕이 뭔지 아냐고. 그래서 제가 뭐냐 그랬더니 몽골놈이라고, 몽골놈. 이게 가장 쌍스러운 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몽골놈이라고 그러는 게 이 제주도에서는 가장 쌍스러운 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몽골의 100년의 지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처참한 지배였는가를 이 제주 사람들은 피부로 느낀 거잖아요. 이 몽골의 지배. 그런데 이 몽골의 지배 전에, 여러분 삼별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이 삼별초의 이 몽고하고의 이 피비린 나는 이와 같은 다툼. 그래서 원래 1270년에 몽고군에 의해서 이 침략을 받지 않습니까? 침략을 받을 때 몽고군에 용기 있게 맞선 사람이 사실은 삼별초잖아요. 이 삼별초. 그래서 이 삼별초의 마지막으로 이 몽고군에 항전한 게 바로 이 제주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제주도에 참 이 몽고군 침략 속에서 끝까지 저항을 했던 이 삼별초. 그래서 이 삼별초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주도가 왜 순환의 역사였는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몽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270년 동안 외구의 침략이 끊이지 않았습니까? 이 27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외구의 침략을 이 제주도가 받게 된 거죠. 자연재해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았고, 이 조정 중앙정부에서는 또 이 제주도라고 하는 게 보호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외구의 침략은 끊임없이 계속되었고, 그러니까 이 제주도의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사실 이 외적을 막아야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 것이죠. 그런데다가 정치범의 유배지가 바로 제주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고려 멸망 후에 이태조가 적지 않은 정적들을 제주도에 유배시키고, 그래서 조선조에 와서는 제주도의 유배가 더 끊이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또 정치의 환멸을 느낀, 이 염증을 느낀 전직 관리들, 이 선비들이 또 이 제주도에 입도해서 영주한 곳이 또 제주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조선조에 와서는 순환이 더 계속된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백제, 신라, 고려에 예속되어서 이 반독립국가 형태를 유지하던 제주가 조선 왕조에 들어서서 행정구역이 재편되면서 중앙 정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앙 정책을 받으면서 일개 군으로 전락하고, 그러면서도 이 태조는 내지화 정책을 계속 쓰면서 이 제주도에 대한 배려를 전혀 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됐고, 그리고 이 외구의 침략은 또 270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외구의 침략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는 출육금지라고 해서 육지에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1629년부터 인조 7년이죠. 인조 7년 1629년부터 순조 말 1830년까지 무려 200년 동안 이 조선은 제주도민이 육지에 이주해서 정착하는 것을 금지하는 출육금지 정책을 실시한 거잖아요. 처음에 이것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육지로 이주할 경우에 이 제주도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실시한 거지만, 사실 이 제주도 전체를 그렇게 고립시킨 거는 제주도를 완전히 이 외부와 이 육지와 단절시킨 이와 같은 정책을 쓴 거 아닙니까? 거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인데 이 기본권마저 박탈당하는 이 제주도 사람들. 그래서 이 출육금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집단 유배지나 마찬가지다. 집단 유배지. 이 제주도라고 하는 게 그런 면에서 집단 유배지였다는 거죠.
이 출nhập 금지가 끝나고 1830년에 어느 정도 이제는 그게 자유함이 있는 것 같았는데 19세기 말부터 계속해서 그 민난과 소유가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철종 13년 1862년에 강제검 사건, 고종 27년 1890년 12월에 김지 사건, 그리고 고종 33년 1896년 3월에 송계홍 사건, 그리고 광무 2년 1898년 2월에 방성칠의 난, 그리고 광무 5년 1901년 5월에 우리에게 더 널리 알려진 이재수의 난, 이런 난들이 계속해서 이 제주에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주의 역사를 보면서 한 가지 제주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밀란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제주도민들이 나 한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의감, 이 정의감, 이런 것에 불타가지고 그래서 이들이 개인의 영웅심이 아니라 사회 정의, 이런 이 공분에서 발원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주도민들이 그런 소위 수탈, 그리고 지나친 이 세금, 이런 것들에 대한 저항, 이런 것들이 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강한 것이, 이 제주도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들의 이 독특한 문화, 이런 것들이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너무도 자랑스러운 참 민주화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자극하는 하나의 깊은 뿌리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가져봐요. 여러분, 제주도 사람들이 이런 정의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끊임없이 난이 일어나는 것이고, 끊임없이 이 난이 일어남으로 이것들이 또 무조건 반정부 활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의 모습을 일본의 외구 270년의 모습에서도 보여줬던 이와 같은 것들이 이 제주도라고 하는 이 독특한 민족. 그래서 이 제주도는 그렇게 소외를 당하고 또 어쩌면 집단 유배지나 같으면서도 이 무쇠 있는 사람들의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제주도만이 갖고 있었던 나라 사랑, 애국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육지와 이 제주도를 이 차별화시키는 이런 의식들이 강하게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이 제주도는 경제수탈과 참 중요한 것은 여러분 1942년에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터가 바로 이 제주도였잖아요. 제가 12동굴도 아내와 함께 같이 갔는데 그 해변에 12개 동굴이 크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 제주도를 전쟁 기지로 삼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이 제주도가 수탈의 대상이었고 또 일제시대 때는 전쟁터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해방돼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3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 좌익의 대립,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이 4.3 사건이었고, 이 4.3 사건을 통해서 너무도 많은 일가 친척, 이웃, 친구, 이런 것들이 생이별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항모는 제주도의 현대사에서 이 4.3 사건이 지울 수 없는 상처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연재해가 그치지 않은 이 제주. 그래서 이 제주라고 하는 지역, 화산 지형으로 하천은 거의 건천이고, 그 영구 이 하천은 너무 희귀하고, 그래서
연중 물이 흐르는 이 하천은 7개, 8개밖에 없고, 예, 그리고 또 토양은 화산 회토여서 돌이 많고, 예, 물이 땅 속에 쉽게 스며드는 이 토질은 또 척박하고, 그래서 이 제주도에서 참 생산성 있는 농업을 계승해 간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 그런 지역, 이 제주도에 보니까 매년 7월과 8월 사이에 무서운 태풍이 제주를 이제 강타해서 1945년에서 86년까지 사이에 보니까 42년간에 60개 태풍이 제주도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7월과 8월 사이에 53개 태풍이 영향을 미쳤고, 이 중 30개가 8월에 일어났습니다. 어제 그 사진작가와 만나서 제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어요. 이 태풍이 늘 제주도를 거쳐서 오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를 거쳐서 오는 이 태풍이 상당히 많은 태풍이 이 한라산이 이 태풍의 방향을 바꿔서 육지로 한국으로 이 태풍에 계속되지 못하도록 막아줬대요. 여러분, 이 태풍이라고 하는 게 불 때 이 거대한 산 하나가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제주도에 감사해야 된다. 예, 이 태풍의 방향까지도 바꿔준 이 제주. 그래서 이 자연재해를 막아준 이 제주. 순환의 땅이면서도 중앙의 보호를 받지 못했으면서도 민족의 정기를 이어가고, 조국의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이 제주라고 하는 이 지역에 여전히 이 땅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역사를 이어올 수 있도록 해준 이 땅이 제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제주 외세의 침입, 탐관 오리의 수탈과 확정, 이에 대한 민중의 항거, 게다가 자연의 재해는 너무 오랫동안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것입니다. 그 순환의 역사는 일제 식민지배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이 현대사에도 계속된 것입니다. 제주는 한마디로 순환의 땅이었고, 그 역사는 비운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환의 땅 제주의 사람들은 그 비극의 역사를 비운으로 껴안고 살아왔고, 이제 그 비운의 역사, 그것은 제주도민들의 삶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참 그런 면에서 이 제주라고 하는 이 역사를 우리가 참 재조명을 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제가 넘어가면서 이 제주의 그 역대 아주 중요한 역사 기록 중에 이 제주도를 언급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제주도를 역대 기록 중에 무엇으로 언급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제가 잠깐 지난 역사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제주도에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 세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제주도를 기록한 외국의 기록들은 이 제주도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살펴보고, 그렇다면 제주도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시대의 섭리와 역사는 무엇인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제주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지에 등장합니다. 이 삼국지에 제주도에서 이 삼국지는 중국의 진나라 진수가 233년에서 297년에 삼국지에 저술한 거 아닙니까? 그 삼국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만해 서쪽 바다에 큰 섬이 있는데 주호가 있다. 옷은 가죽옷을 입고 소나 돼지를 즐겨 친다. 배를 타고 한중을 왕래하며 장사를 한다. 여러분, 저는 이 기록은 굉장히 놀라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3세기에 이 제주도라고 하는 이 나라가 중국과 일본과
이 무역 거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제주도가 얼마나 그 시대에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면서 장사를 한다. 이런 기록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정말 오래전에 존재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한국 쪽의 기록은 삼국유사입니다. 이게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 제주도하고의 관련된 이 기록은 삼국유사였습니다. 신라 선덕 여왕이 덕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외서의 침입을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너무 무시를 당해가지고. 그래서 선덕 여왕이 불력에 의존하기 위해서 탑을 쌓는데 그 탑을 9층을 쌓은 거예요. 이게 9층을 쌓고 나서 한 층마다 한 나라 한 나라를 거기에다가 탑에다가 이제 적은 거예요. 이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좀 막아 주십시오. 그래서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 27대 선덕 여왕은 덕은 있으나 위험이 없어 주변 나라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는 것으로 인해 고민하다가 불력에 의해 이들 세력들을 복종시키기 위해 황룡사의 9층 탑을 세웠다. 이 탑 1층에는 외, 일본, 2층은 진, 중국, 3층은 5월, 4층은 탕나, 5층은 응류, 6층은 말갈, 7층은 단국, 8층은 여진, 그리고 9층은 예맥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 4층의 탕나가 탐라, 이 제주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이 선덕여왕이 위협을 느끼는 네 번째 나라가 이 탐나였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탐나국이 막강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제주도에 대한 명칭을 보니까 탕나는 탐나를 가리키는 거고 제주도에 대한 명칭이 탐모라, 섬모라, 섬나, 담나, 둔나, 모라, 주호, 영주 이런 이름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탕나는 풀로 짠 옷을 입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리고 탐나는 깊고 먼 나라에 있는 나라. 그리고 제주는 바다를 건너가는 고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바로 이 제주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나, 탐나, 이 제주. 그리고 제주 명칭 중에 또 하나가 영주가 있는데 이 영주는 중국 신선설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선들이 사는 복례산, 방장산, 영주산을 삼신산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나라에서 삼신산은 금강산, 지리산, 한라산. 그래서 이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 이 제주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국유사에. 그리고 한국사 중에 삼국사기에 또 여러 기록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고려시대에 가서는 이 탐나가 고려의 하나의 이제 속국의 형태를 넘어서 고려의 한 영토로 편입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925년에 이제 탐나는 고려 태조의 세력이 강해지면서 토산물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속국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변방의 한 영토 중의 하나로 이 제주가 이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나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역사에 이제 사라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주는 계속해서 이 주변 나라, 당나라하고도 무역 거래가 돼서 일찍이 제주도는 또 문물이 발전하고 그리고 조선업이 발달됐다고 하는 이 기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주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제주가 저항의식이 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저항의식이 크게 된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탐나국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면서
이 탐나라고 하는 이 제주도가 고려의 한 영토로 편입되면서 이 중앙정부에서 이 제주도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경례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했는데 이 경례관을 파송하면서 그러면서 이 제주도가 저항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경례관이 와서 전부 다 수탈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 뭐 할 것 없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전부 다 수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례관에 대해서 이 저항의식이 점점 생기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례관과 대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소요가 계속되었습니다. 또 이 경례관은 15세 이상 남자에게 뭐 세공으로 콩이나 여러 가지 그냥 농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수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례관의 수탈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해가지고 제주도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난의 시발이 보면 바로 이 고려 시대에 탐나국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면서 그렇게 참 이 탐나국이 수탈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시작하면서 민난이 계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보호는 없고 땅은 다스리는 통치자 입장에서 관리를 파송하고 이 관리는 제주도를 수탈의 대상으로 삼고 이러면서 이 제주도민 사이에 저항의식이 싹트기 시작했고 이것이 민난의 시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서양으로 따진다면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형성되고 그럴 텐데 이 제주도였기 때문에 중앙에 있었다면 더 많은 폭발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민주화 운동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을 텐데 이 제주도라고 하는 한 지역의 이 지리적인 제한 때문에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발전하지 못한 이런 시대적인 그런 역사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경례관의 부정에 대해서 김봉옥 그분은 제주 통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제주에서의 민난은 모두 경례관의 비정을 시정하여 주도록 요구한 점이고 조정에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였으나 주모자는 후일을 경계하기 위하여 예의 없이 모두 참한 점이다. 참수당했다는 거죠. 이러한 일벌 백계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건은 계속되었다. 그러므로 소장에 서명한 장도들은 언제나 죽을 각오하고 일어서야 했다. 여기에 제주인 기실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내가 죽어도 이 제주도가 조금 더 좋은 살기 좋은 곳이 된다면 내 목숨 아깝지 않다. 이런 의식을 제주도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정말 건전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제주도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 제주도 사람들의 의식의 뿌리로 정착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탐욕과 이 무도한 횡포를 감수하기 힘들어서 제주의 민난이 그렇게 일어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삼별초와 이 탐나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삼별초를 보면서요, 제가 한국의 역사를 좀 이렇게 제주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제가 이렇게 봐왔습니다. 이게 삼별초라고 하는 게 정부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삼별초라고 하는 게 최충원이라고 하는 이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만든 게 야별초잖아요. 괜찮은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집을 지키도록, 그리고 이 지역을 지키도록 그렇게 한 게 야별초 아닙니까? 그러면서 최충원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 야별초가 아들의 최후에 와가지고는 점점 더 커지면서 좌별초하고 우별초가 됐고, 그리고 몽고군의 침략을 받아서 적지 않는 사람들이 몽고군의 포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거기서 몽고군에서 나온 사람들이 신의군을 조직해가지고 몽고군에 대항하게 했는데, 그래서 삼별초라고 하는 것은 좌별초, 우별초, 그리고 신의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삼별초라고 하는데, 이 삼별초들이 바로 몽고군에 우리는 항전하겠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타협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타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삼별초가 이 몽고군에 저항을 하게 되고, 제주도에 와서 또 이 제주도를 점령하면서 또 이 몽고군에 또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별초가 항전을 하다가 무너지면서 이 몽고군의 이게 지배가 이제 이 제주도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삼별초라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 그 세 가지의 새로운 문화를 제주도에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서울의 문물을 제주도에 전해주고, 그리고 호국 불교라고 하는 이 불교 신앙을 제주도에 전해주고, 그리고 산업상의 또 영향을 또 이 제주도에 가져다 주고, 그리고 고려 무인들의 불굴 호국 정신을 또 이 제주도에 심어준 거죠.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요.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 동방 문화와 서방 문화가 이게 교류하는,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봉건 제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주의가 탄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십자군 전쟁이 단순한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소위 근대화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서울에 이 문물을 가져다 주고 호국불교 정신도 심어주고, 이런 것들이 제주도의 이 정신의 새로운 시각과 문화와 정신의 하나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보고, 그리고 이 삼별초는 최후의 항전을 하면서 몽고에 항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국을 지키면서 정말 항전한 거잖아요. 제주도 사람들도 합류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제주도 사람들에게 몽고군에 저항해서 애국심을 심어줬고, 이런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몽고군이 100년을 지배했지만 여전히 100년 후에 이 제주도가 여전히 고유한 이 제주도의 전통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 몽고군의 여러분 수탈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참 이 삼별초를 물리치기 위해서 고려가 몽고군의 지원을 요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몽고군의 개입이라고 하는 게 삼별초에 대한 것을 무너뜨리고 끝났으면 모르는데, 여러분 몽고군이 딱 와서 볼 때 이게 얼마나 제주도가 아름다운 곳입니까? 얼마나 탐나는 곳입니까? 그러니까 이 몽고의 장수 혼도가 500명의 몽고군을 여기 남겨놓고 나서 이제 황제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탐나는 남쪽 바다의 요충지인이 원이 점령함이 좋겠다. 당시 이 몽고를 원나라라고 했으니까 이게 원이 지배하면 좋겠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몽고가 좋다. 그렇게 해서 이 제주도를 계속 점령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을 외세의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삼별초를 정벌하기 위해서 했던 게 결국은 이게 몽고의 지배를 가져다주는 그런 오랜 참 아픔의 역사로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이 몽골의 지배의 이 아픈 역사가 이 제주도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 100년의 이 몽골 지배를 풀게 되는 거가 이제 고려에서는 하나의 최고의 숙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294년 충렬왕 20년 때 그때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고려에 환속시켜달라. 그래서 형식적으로 환속은 됐지만 계속해서 이 제주에 대한 지배는 계속된 거죠. 몽고의 학정은 계속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이런 이 몽고의 지배라고 하는 게 횡포가 이제 계속 되었지만 이 횡포의 역사가 원나라에서 이제 명나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환점의 기회를 너무 잘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위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게 딱 됐을 때 이때 사신을 딱 보내가지고 이때 사신을 보내면서 1370년이에요. 공민왕 19년 7월이었는데 이때 강사찬을 하나의 대표로 보내면서 이때 조정에서 탐나 계품표를 제출합니다. 이 탐나 계품표가 뭐냐 하면 이 핵심은 이겁니다. 첫째, 탐나의 통치권은 어디까지나 고려에 귀속한다. 둘째, 몽고인이 목양하던 말은 제주 관원의 책임하에 목양하며 공마한다. 이걸 다시 당신 나라로 보내주겠다. 다만 일이하는 것이 명예 마정관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교통 정리를 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한 거를 제안한 거예요. 그런데 명나라 쪽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제안을 해 온 거였습니다. 탐나의 통치권은 의당 고려에 속한다. 몽고인의 말은 제주 관원이 아예 관리하라. 명에서는 마정관을 파견하지 않겠다. 대신 지금 있는 말 중에 양마 2000피를 바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2000피를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000필로 끝내고 이 제주도가 이제 더 이상 몽고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데 2000피를 보내고 그리고 이제 몽고가 지배를 더 이상 제주도에 하지 않게 된 거였습니다.